네, 하위문화, 대중문화에 대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하고 다음 한 시간이면 저희 사회문화 파트랑 연관돼 있는 세계문제와 미래사회에서 비교문화 파트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연관된 것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시간까지 문화 파트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아직 수업을 안 들으신 학생들은 시험을 대비해서 꼭 수업을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제는요, 전체 문화로서의 주류 문화와 그거에 부속되어 있는 부분적으로는 하위 문화를 공부해 볼 거고요. 하위 문화라는 게 무엇인지, 다양한 하위 문화의 종류, 그 다음에 대중매체로서 대중문화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위 문화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대다수가 누리는 거를 주류 문화라 그러고, 주류 문화 또는 여기 주류 문화라고도 하고요. 한 사회 전체가 다 같이 한다. 그래서 같은 말로 전체 문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류 문화, 전체 문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 세대, 성별, 계층에 따라 한 사회 내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합니다. 하위 문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 구성원들의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지역만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의 삼합, 홍어 썩은 거, 그다음에 김치, 그리고 삼겹살 이렇게 같이 먹는 거. 요거는 그 전라도 지역 사람들만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특이한 그 특정 집단만 가지고 있는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위 문화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주로 세대별로 청소년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그룹만의 문화, 성별로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문화, 뭐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문화, 또는 여성 중에서도 어린 초등학교 여자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문화, 또 계층별로 가지고 있는 특정 문화, 이런 특정 집단에만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한다. 전 사회가 같이 하는 거는 전체 문화 또는 주류 문화, 일부 구성원들만 특정 집단만 같이 하는 것은 하위 문화라고 합니다. 이런 하위 문화의 특징은 주류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하위 문화가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를 전체 주류 문화라고 합시다. 그럼 한국 문화 중에서 여러분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문화는 얘가 전체 주류 문화, 얘는 하위 문화가 되겠죠. 그런데 청소년을 만약에 전체 집합으로 놓고 본다면 청소년이 전체 주류 문화라면 그 중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하위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전체 한국으로 잡느냐 아니면은 기준을 청소년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한국으로 전체를 잡으면 얘가 전체 문화, 얘는 하위 문화가 되는 것이고, 청소년을 전체 집합으로 잡으면 그 밑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위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류 문화는 굉장히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류 문화 속에는 수많은 하위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오늘날로 올수록 다원화, 여기서 마늘 따자의 핵심 원자, 어떤 루트, 중심이 많은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많고 각자 중심체가 많아졌다. 그리고 계층이 다원화되면서 굉장히 많아지면서 각자가 속해 있는 그런 중심 집단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집단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가족 내에 있는 집안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각자 속해 있는 집단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수록 우리 하위 문화는 각자 특정 계층과 그룹을 묶은 것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원화되고 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전체 사회에 따라서 하위 집단이 많아지고 하위 문화가 많아질수록 문화적 다양성을 형성하는 원천으로서 굉장히 작동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기는 하는데 이에 대립하는 가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대립하는 가치,
전체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 이런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전체 사회 대비 고3 학생들이 하위 문화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3 학생들 중에서 날라리끼리 또는 고3 학생 중에서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일진 그룹끼리 그러면 대립하는 가치가 되죠. 주류 문화에. 이런 대립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데를 반문화라고 뒤에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하위 문화의 총합이 하위 문화를 다 더하면 하위 문화를 다 더한 것이 주류 문화와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 수능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말입니다. 하위 문화를 다 합쳤다고 해서 그것이 주류 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하위 문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동아리에 들어있는 하위 문화,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전체 문화라고 했을 때, 나는 동아리에 들어있기도 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3학년 일반에 속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끼리 꽃을 좋아하는 친구 동아리, 꽃을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있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이게 겹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합친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위 문화의 총합이 주류 문화는 같지 않다. 자, 이런 하위 문화가 많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주류 문화에 있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위 문화라 그러면 우리 학교를 전체 집합이라고 봤을 때 우리 학교의 각 동아리가 하위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아리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그 편입이 되다 보니까 동아리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굉장히 그 학교가 역동적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주류 문화의 역동성을 제공하고 동아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개인들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게 되고 자신들의 진로를 표현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동성과 다양성을 지니게 된다.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아리가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본인들의 진로에 맞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고를 수 있겠죠. 또 특정 집단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나는 춤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학교에 춤 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춤 동아리 집단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에 내가 여기 이 춤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인데 이렇게 그 동아리에 들어감으로써 소속감도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좋은 점이 있다. 나쁜 점은 도대체 뭐냐? 나쁜 점은 이 하위 문화들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리들끼리 예를 들어서 축제 때 어떤 대회를 나간다. 그러면은 서로 우리 동아리가 잘했다고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집단 간 뭐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동아리가 너무 분열되듯이 또는 지역 문화가 너무 분열되어 있으면 그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위 문화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유형을 보면 지역 문화, 세대 문화, 청소년 문화로 나눠져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생활 양식, 당연히 지역 문화겠죠. 지역 문화가 있습니다. 지역 문화. 특정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는 다양성을 지닌 문화입니다. 이러한 지역 문화의 기능은 지역 주민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지역 문화 특유의 아까 말했죠? 홍어 사막 같은 그런 정체성이 나타나고 또 이게 전라도와 경상도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싸우잖아요. 이게 또 하위 문화가 너무 다양해지고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당연히 갈등이 심해지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연령층이 공유하는 문화를 뭐라 그런다? 세대 문화라고 합니다. 세대 문화. 네, 세대 문화이죠. 세대 문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은 청소년이라는 세대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또 시대적, 사회적으로 또 생물학적 성숙 과정이 굉장히 비슷한 문화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서로 생겨요. 일체감이 형성되고 동일 세대 사이의 정체성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 세대와 우리 부모님 세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를 겪은 세대입니다. 코로나를 겪은 세대와 여러분 이후에 태어나서 코로나를 전혀 겪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두 세대 사이에는 당연히 생각하는 범위가 굉장히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세대 문화의 한 유형이긴 한데 특히 청소년 그룹에 해당하는 문화를 뭐라 그런다? 청소년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세대 문화가 시험에 나오면 거의 99% 청소년 문화가 나옵니다. 청소년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굉장히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친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똑같이 하려는 그러한 그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굉장히 또래 집단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친구들하고 똑같이 입고, 또 대중매체인 TV나 라디오 또는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유튜브 등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의 청소년 문화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어떤 그런 생기발랄한 그런 자아가 톡톡 튀는 그런 문화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획일성이 심한 문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청소년이다. 청소년은 또래 집단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오히려 획일화되고 있는 문화의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무슨 문화? 반문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반문화. 한 세계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문화에 대해서 저항, 대립 또는 한마디로 대드는 문화입니다. 전체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대들고 반항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반문화라고 그러는데, 반항. 이런 반문화도 전체 집합은 하위 문화 중에서 지역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세대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반문화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문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문화는 뭐에 포함된다? 하위 문화에 포함된다. 포함 관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위 문화의 한 유형이고요. 반문화는 하위 문화랑 어떤 게 더 큰 개념이라고요? 하위 문화가 훨씬 큰 개념이다. 또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를 내면화하지 못한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나타나고, 주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반문화 그러면 히피 문화를 예를 들거든요. 뒤에 이제 얘가 나올 텐데, 여기 미국의 히피 문화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반문화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반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예전에 반문화였다가 오늘날은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요. 뭐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우리 예전에는 다 긴 치마를 입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초미인은 아닐지라도 그냥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를 아주 자연스럽게 입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는 이건 완전히 기존 사회를 뒤집어 엎는 반문화였다면, 지금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전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히 여름에 무릎 스커트까지 오는 그런 스커트를 입는다. 여러분 교복 같은 치마 그런 걸 입으면은 일반적인 문화가 돼서 주류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그 시대 그 사회의 그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규정된다. 반문화가. 그래서 기존의 주류 문화를 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긴 치마에서 요즘은 뭐 예전에 그런 그 한복 같은 긴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류 문화를 대체해서 사회를 굉장히 자유롭게 변동해 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사회 문제가 뭔지 알려줘서 사회의 어떤 그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시민혁명을 통한 민주주의로 인해서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그 당시에 우리 시민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그런 당시에는 굉장히 그 시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여자에게 선거권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반문화적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그런 전체 주류 문화로 발전해서 사회가 굉장히 민주주의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래서 반대가 있어서 오히려 사회가 발전했다. 기갈상 중에 뭐예요? 네, 갈등론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반문화를 지지하는 거는. 네. 그러나 맨날 전 국민이 다 그룹별로 몽땅 띠를 들고 데모하고 지금 있는 사회에 반대한다면 그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문화와 주류 문화가 적절히 섞여서 나가면서 사회를 어느 정도 너무 정체된 거는 좀 반문화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또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그 법을 유지시키고, 좋은 법은 이렇게 발전하는 게, 조화롭게 발전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히피라는 거는 1960년대 7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나라 전쟁에도 미국이 이제 유엔군의 대표로서 참여해서 굉장히 전 세계의 그 평화와 자유를 지키는 수호군으로서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특히 베트남 전쟁이 있으면서 미국이 전쟁에 투입하는 족족 그 베트공들에 의해서 게릴라 작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이 희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당시 굉장히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그 기성세대들이 미국의 기성세대의 엄마 아빠들이 자기네 나라를, 미국을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 만들겠다고 젊은이들의 목숨을 가서 바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당시에 젊은이들의 목숨, 인간의 존엄성과 또 자유권, 평등권,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히피 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이게 기성세대에게 끌려가지 않는 자유를 달라, 우리의 인권을 회복시켜달라,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이렇게 값싸게 희생시키지 말라, 이런 거를 모토로 해서 피켓팅도 하면서 굉장히 자유를 추구해서 기성세대 문화를 몽땅 반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거의 남자 어른들은 정말 숏커트, 지금 군인 같은 그런 머리를 하고 다녔는데, 히피는 머리를 치렁치렁 길러서 웬만한 그 여자보다 더 긴 머리를, 남자들이 이렇게 길고 통기타를 메고 막 이렇게 띵까띵까 노래하면서 자유와 또 평등과 인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캠페인을 벌이는 그러한 문화를 했는데, 기성세대에 반대하는 반문화인 것까지 좋았고, 맨 처음에 모토는 좋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좋았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완전히 없어진 이유는 이 히피 문화에서 이제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살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문화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마약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마약을 하면서, 이제 마약은 필수적으로 범죄와 연관될 수밖에 없죠. 돈이 너무 비싸니까 마약 사려면. 그래서 마약 중독을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한마디로 전부 다 이제 마약을 얻기 위해서 총 들고 뭐 범죄 저지르다 다 경찰서에 잡혀가고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사태가 거의 나타나게 돼요. 하여튼 이런 반문화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원래 모토는 좋았는데, 그런 히피 문화가 있었고, 또 대표적인 뭐 일진들, 비행 청소년, 현재 우리가 다 같이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전체 사회에서 고3에게 기대하는 거, 여러분이 대학 입시라는 공부를 하지 않고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돈 뺏고 이런 짓 하는 그런 것들, 반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종교적인 급진적 종파운동, 그래서 뭐 지금은 이게 어떻게 급진적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천주교가 엄청난 반문화였죠. 그러나 오늘날 봤을 때는 천주교에서 남녀 평등하게 같이 예배드리고, 뭐 인권을 주장하고 노비와 그 주인이 없는 그런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천주교가 그 당시에는 반문화였으나 지금은 완전히 사회와 융합된 주류 문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얘기할 게 대중문화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초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즉 대중이 공유하고 향유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뭐다? 대중문화다. 왜 대중문화가 등장하게 됐냐? 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중이라는 거는 무조건 뭐 이후에 등장했다? 산업화 이후에 등장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전에 이 대중들은 어떤 그룹이었다? 노예라든가, 소장농이라든가, 뭐 여성이라든가,
다 인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노예나 소작농이라든가 이런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시에 와서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비록 얼마 받지 못하지만 그전에는 내가 소작농으로서 1년에 100가마의 농사를 지었다면 내 거는 내 땅이 아니니까 쌀 한 가마만 받고 99가마를 다 우리 봉건 영주님이 뺏어가셨는데 이제는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일정 직업을 얻게 되면서 월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제 드디어 문화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대중사회, 대중문화라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등장할 수 있었다? 산업혁명이었죠. 예전에는 의식주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됐다고. 무슨 문화를 향유하겠어요? 문화는 고급스러운 귀족들만 향유하는 거였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러한 대중이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되면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문화에도 눈을 뜨게 돼서 훨씬 더 훌륭한 대중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된 것은 바로 산업혁명이었다. 또 이런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되게 돼요. 일정한 연령에 이르게 되면 뭐 19세든 나라마다 나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 대중의 지위가 굉장히 향상되게 되죠. 또 여러분 투표할래도 한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대중의 그런 의식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향상되는 지적 수준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산업혁명과 함께 텔레비전, 라디오 같은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예전에 귀족 살롱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클래식 콘서트를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다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대중문화가 고급화되는데 굉장히 보급뿐만 아니라 고급화 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산업화와 보통선거와 의무교육과 대중매체의 보급이 대중문화를 향상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4가지 배경이다. 이러한 대중문화는 개인의 특성이나 욕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주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여러분 부모님 세대 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어떤 신문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걸 만들 수 있었어요? 아니죠. 다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만드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일방적이었다. 일방성을 지녔죠. 산업혁명 시대에는 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문화 요소를 접하게 돼서 개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다 같이 똑같이 텔레비전 KBS에서 방송해주는 걸 똑같이 봤어.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동시성 또 획일성을 지녔다. 동시에 똑같이 봤다. 또 기업들이 문화상품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런 대중문화가 이제 문제점으로 가장 등장했던 게 이제 상업성만 너무 지나치게 추구한다.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 왜 나온다고?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이유는 막장 드라마를 방영해야 시청률이 나오고 시청률이 나와야 거기에 광고가 붙어서 그 드라마를 제작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친 상업성의 추구는 대중문화의 질적인 저하를 오히려 가져올 수도 있었다. 뭐 이런 거 좀 특성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점은 오랑기나 여가의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활력소가 됐다. 오랑 및 여가 예전에 누구만 즐겼어? 귀족들만 즐기던 것을 이제 대중까지 다 즐기게 된 거죠. 오락 여가. 네. 또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고급 문화가 굉장히 대중화하는데 기여했다. 고급 문화를 대중화시켰다. 또 국민의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식이 성숙되고요. 따라서 시민의식에 의한 민주주의가 문화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되었다. 네. 나쁜 점은 도대체 뭐냐, 나쁜 점. 이렇게 대중매체가 지나친 무슨화? 상업화를 통해서 막장이 많아져. 그리고 다 똑같은 텔레비전만 계속 내보내. 그러니까 여러분 월드컵 때 되면은 그냥 전 방송국이 다 월드컵만 하잖아요. 이렇게 획일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또 지나친 상업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예전보다 오히려 저하된 막장이 많아졌다.
또 권위주의 정부가 이거 정말 중요한데, 예, 특히 정치화법 듣는 학생들 아주 중요합니다. 대중조작 수단으로 뭘 사용한다? 대중매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어떤 드라마 이런 거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을 조작하는 건데요. 대중조작이라는 건 바로 뭐다? 중우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우정치. 중우정치란 민중중자에다가 어리석을 웃자요. 어리석은 민중을 만드는 정치인데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3S 정책이 있다. 3S 정책. 3S 정책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부는 굉장히 독재적인 정부일 것 같다. 그런 정부에서 다 3S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3S라는 게 뭐냐? 섹스, 스크린, 그 다음에 스포츠. 그래서 성과, 영화 산업이라든가 스크린 산업, 그 다음에 스포츠에다가 사람들을 열광하게 함으로써 이런 세 가지 상품에 열광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쪽에 미쳐버려가지고 정치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시간만 나면 섹스 상품을 본다거나 스크린 상품을 본다거나 스포츠 상품을 관람함으로써 대중들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독재 정권으로 완전히 자기네한테 유리한 것만 독점해가지고 자기네가 다 몽땅 나눠 먹게 하는 마치 독점 기업 같은 그리고 일반 대중은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저 섹스 스크린 스포츠에만 열광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중 조작의 수단으로 대중문화를 크게 사용하는 그런 독재 정부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민주적인 투표를 할 때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대통령을 뽑았더니 또는 이러한 정치 국회의원들을 뽑았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정책은 맨날 섹스 스크린 스포츠 산업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커지고 있다. 이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독재 정권이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물론 지금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처럼 완전히 1인 독재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산업이 너무 지나치게 커진다는 얘기고 집중 육성한다는 얘기는 정치가들이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뭔가 국민들의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육성시켜서 국민 세금을 이쪽에 투입시키는 그런 정부는 절대 다음에 여러분이 선거에서 뽑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인데요. 예.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동일한 메시지를 똑같이 전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맨날 뉴스 뭐 거의 매일 비슷한 것만 계속 방영하잖아요. 그래서 대중매체는 대중문화 형성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급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특히 초반의 대중매체,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대중매체는 일방향이었다는 거죠. 자, 요거는 나중에 5단원하고 관련해서 수능시험에 꼭 한 문제씩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방향 매체, 여러분 부모님 시대에 중요시됐던 대중매체, 그러면 신문, 잡지. 신문과 잡지는 뭘로 보는 거야? 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인쇄매체라고 합니다. 인쇄매체. 자, 여러분 라디오는 뭘로 하는 거야? 육성매체죠. 소리를 듣는 거야. 청각적인. 인쇄매체는 시각적인. 그 다음에 영화나 텔레비전은 뭐에 해당합니까? 영상매체죠. 영상매체. 굉장히 역동적인 시각매체죠. 네. 또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KBS, MBC 거기서만 영상을 만들고 또 중앙일보 그러면 중앙일보사 신문사에서만 신문을 만들고 생산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저는 다 소비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일방향 매체였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등장해서 이제 쌍방향 매체로 바뀝니다. 쌍방향.
매체로 바뀌면서 여러분 방금도 SNS 했을 거예요. 여기 뭐 이미 우리는 지금 한물 같다고 볼 수 있는 IPTV가 나왔는데 뭐 지금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여러 가지 방송들이 유튜브나 기타 등등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 왜 ITTV가 여기 나온 거냐면은 IPTV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뉴스 9시 뉴스를 하는데 여기 9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9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옆에 자막으로 일반 그 시청자들이 여기다가 이 뉴스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막 달죠. 그래서 예전에는 KBS 9시 뉴스다. 그럼 KBS 9시 뉴스가 생산자가 되고 일반 시민들은 그 뉴스를 해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소비자였는데 소비자. 이제는 이 소비자들이 직접 댓글을 써서 생산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자이며 소비자로서 서로서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니까 굉장히 쌍방향적,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 매체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한 뉴미디어 시대에는 쌍방향 매체가 확실하게 등장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그러한 구분이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하다. 또 정보 소비자가 정보 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런 걸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프로슈머. 그래서 프로슈머라는 것은 프로듀스 생산하다, 컨슈머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컨슈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1인 방송국으로 유튜브 방송국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프로듀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슈머라는 건 생산자,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대중매체의 속성을 비교한 걸 제가 표로 정리를 하나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보 전달의 신속성에 있어서는 정말 빠르다. 그럼 뭐예요? 뉴미디어, 당연히 컴퓨터 들어간 게 제일 빠르고 음성, 영상 매체 빠르고 신문이 가장 느리다. 이런 얘기죠. 정보 전달의 전문성이나 신뢰성, 특히 신뢰성 측면에 있어서는 무조건 종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인쇄 매체가 최고다. 그리고 이제 음성, 영상 매체 제일 믿기 어려운 게 컴퓨터 조작이 가능하니까 뉴미디어가 가장 늦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의 동시성은 음성, 영상 매체, 뉴미디어가 동시적으로 나타내는 데는 가장 똑같이 방송하면 되니까 뉴미디어보다 음성이 더 앞서죠. 당연히. 왜? KBS, MBC 라디오는 그러니까 음성, 영상 매체, 뉴미디어는 동시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전달에 있어서는 동시로 여기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라디오가 여러분 전쟁 때는 라디오를 주목하게 되나요? 영상을 주목하게 되나요? 동시적으로 똑같이 방송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그래서 음성 파트에 있어서 굉장히 동시성을 전달하는 데서 동시적이고 수용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저 산골짜기까지 다 되는 거는 음성 매체, 라디오가 제일 최고예요. 그래서 음성 매체, 영상 매체,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나 인쇄 매체는 이거보다는 느리다고 보는 거죠. 여기 순서가 좀 똑같잖아요. 전달도 동시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건 하여간 라디오. 제일 늦게 이루어지는 거는 수용하는 거든 전달하는 거든 간에 다 인쇄 매체가 가장 늦다. 알겠습니까? 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뉴미디어가 우리가 신속성에 있어서는 뉴미디어가 최고인데 어떤 동시성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다 너무 다르고 각자 선택에 따라서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성이라든가 더 전달의 동시성, 수용성에 있어서는 음성 매체 최고, 뉴미디어가 뒤로 빠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예. 그리고 신문 매체는 아무래도 이거보다 더 느릴 수밖에 없겠죠. 종이니까. 네. 자, 대중문화의 바람직한 수용자재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냥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상업성, 선정성을 경계하고 지향해야 된다. 지나치게 막장하면 안 된다. 수동적인 문화의 소비자에 머르지 말고 이제 적극적인 생산자 역할을 쌍방향으로 해줘야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